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MBC가 새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음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의혹 규명에 나선 가운데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 통화 내역 기록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폰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5달 넘게 휴대폰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시기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목요일 공익 신고자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사법원도 오늘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작년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 기록입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상 조치와 관련해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박정훈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휴대폰이 의혹을 풀 핵심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VIP한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이종호 전 대표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는 V2로 지칭했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사실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김건희 여사다라면서 언론사마다 말을 바꿔가며 허풍이었다고 했던 해명과는 다른 진술이죠. 또 통화 문자 내용에도 허풍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는지 특정 주식 종목을 언급하는 듯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책임론이 불거졌던 작년 8월 9일, 이종호 전 대표가 자신이 먼저 VIP를 언급합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공수처는 통화 상대방인 공익신고자로부터 평소 이 전 대표가 V1은 윤석열 대통령, V2는 김건희 여사라고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도 과시했습니다. 군이나 경찰은 물론 국무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사성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도 내가 추천해서 아마 우리 될 것 같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이 후배 앞에서 센 척했다, 허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VIP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후배가 쓴 말을 따라했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김건희 여사다, 언론사마다 말을 바꿔가며 답합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아예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통화 녹음에서는 가까운 사이처럼 성근이라고 부릅니다. 임성근이 안 만났었냐? 임 사단장은? 만날 뻔 했었죠, 그때. 너는 이 성근이랑 임 사단장은 뭐 안 만났구나. 임 전 사단장 일에 개입한 걸 후회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거야. 공수처는 이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는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작년 9월 녹음 파일에는 이 씨가 3부 톡원 오너 일가를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3부 톡원이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카톡방 3부는 골프장 야간 시간대를 뜻하는 3부였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서 처음 튀어나온 댓글팀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도 여론조성에 동참했다며 고백하고 나섰고,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댓글 작업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들 뭔가를 선뜻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는 이 댓글팀 관련 이야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나세용 기자입니다.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여론조성팀의 존재를 폭로해온 친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도 여론조성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정권을 돕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가 이 정권의 황태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을 돕는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성팀에 한 후보의 측근 인사가 개입해 있다고도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여권 내 다른 댓글 작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은 대표 시절 여권 유력자가 대선 때 댓글 작업을 전제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권은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여론조성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여론조성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설 댓글팀의 조직 관리 누가 했는지, 비용 누가 됐는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를 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죠. 한동훈 후보 측은 자신과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며 여론 조작 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폭우 속에 펜션을 나섰다가 실종됐던 20대 대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전북 익산의 한 펜션 부근 도로. 휴대폰 불빛이 길을 따라 움직이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학 동아리 수련회에서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던 20대 남성은 이 영상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하천에서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발견한 뒤 수색 범위를 넓혔고, 수색 사흘째 실종 장소에서 3km 떨어진 하천 교량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천. 그 경로에 실렸다니까요, 그때. 폭우로 하천에 물이 넘쳐 피해가 극심했던 한 마을에서는 무너진 제방을 급히 보수하고 토사물들을 치우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식당이 들어선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 하천 수위가 불어나 그대로 덮치면서 한 층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복구를 못한 거죠. 어제 막 와이프가 면사무소 막 찾아가가지고 막 사장해가지고 오늘 온 거거든요. 사흘간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전북 지역은 200건 넘는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고, 이재민 200여 명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수해 지역에서는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다시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하천이 범람해 물에 잠겼던 마을. 마당에 흙탕물이 들어간 항아리를 모아두고 장판은 걷어 말리고 있습니다. 복구에 투입된 굴착기는 한 대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논과 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싱크대도 있었고 했거든요. 서랍장, 책상 다 끄집어내놨잖아요. 밭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집이 이래서. 충북 옥천과 영동 지역 복구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는 370여 명 정도.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집이 아예 무너져 내려 집을 덮친 진흙조차 치우지 못하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70년 전 흙으로 지었다는 이 집은 벽면과 천장이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할 상황입니다. 40톤이나 있다 하면은 어떻게 집을 친다는 건 하겠는데 돈도 없지. 막막해요, 그 집만이라 이거. 32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견디며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다음 주 또 장맛비가 온다는 소식에 수재민들은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방이 무너져 폭우에 농막이 휩쓸리면서 실종된 70대 주민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수색 사흘째를 맞아 사고 지점에서 반경 45km까지 범위를 확대해 수색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령을 거부하며 요구서를 길바닥에 두고 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 등 7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신랑이 끝에 민원실에 요구서를 전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시 요구서를 들고 나와 의원들 앞 땅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청문회는 일주일 남았는데 출석 요구서 전달 기한이 바로 일주일 전까지입니다. 야권은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들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저께 문전박대하고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국민의힘은 야권의 항의 방문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탄핵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탄핵을 논의해 위헌적인 데다 야당만으로 의결한 절차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이 불참해도 국방부와 해병대, 임성근 구하기 정황 녹음 파일의 당사자 이종호 전 대표는 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주 뒤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윤 대통령과 해외 순방 중이어서 아직 출석 요구 절차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전당대회가 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경고를 받은 만큼 과열 양상이 좀 잦아들었을까요? 오늘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날선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해온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각종 의혹 폭로에 색깔론까지 나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감정 섞인 듯한 공방이 오가며 발언 수위도 격렬해졌습니다. 지금 선거 앞두고 그냥 오물을 뿌리시는 거잖아요. 자폭, 자해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후보에게 주의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흑색 선전과 인신공격이 계속되면 연설과 TV 토론까지 제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로카드를 받은 당권 주자들이 다시 대구에서 당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곳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전체 당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는 검증은 치열해야 한다며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사무총장을 1년을 해봤고 제가 많은 공천 작업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공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후보는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 격한 표현을 빼고 연설하는 등 당 행사에선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원 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축제의 장과 이 전진해야 될 장을 한 분의 끊임없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계시잖아요.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자기 살자고 당정을 파탄내는 후보가 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빨리 성찰해야 한다. 여전히 한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당의 경고로 말투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날선 공방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과열 분위기가 금방 식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잔치가 돼야 할 전당대회, 특히 국민의힘에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당을 일으킬 새 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당초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출마하면서 침체된 여당 분위기도 활기를 띠었지만 3주 만에 격렬한 비방전에 뒤덮여버렸는데요. 급기야 지도부 입에서 국민 걱정거리라는 자조까지 나왔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대세론 속에 여당 전당대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패장의 복귀에 맞서 친윤 장관 출신 자객과 수도권 5선 중량급 인사들이 차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전당대회 흥행 실패가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침체됐던 국민의힘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출마 일성, 최상병 특검법이 첫 불씨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은 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 의혹으로 불길이 번졌고 이번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총선 사천 의혹에 이어 좌파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며 불길을 전방 위로 퍼뜨렸습니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당 내부 폭로와 비방전은 야당에게 좋은 공세 재료가 됐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댓글팀 의혹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여야 갈등보다 더 격렬해진 집안 싸움.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도 치열했다, 괜찮다는 반응도 있지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 입에서 국민 걱정거리가 됐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3주 만에 극한 공방으로 치달은 당대표 경선은 선출까지 아직 열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할 당대표를 뽑을 여당의 전당대회. 하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총선 수습보다도 먼저 오히려 전당대회 후폭풍부터 수습하고 당을 화합시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다만 인상률은 1.7%,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입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0,000원 돌파의 유감이라고 밝혔고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기 씨. 매출은 9천만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여기에 인건비까지 제하고 나면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도 무덤덤합니다. 이미 시간당 10,000원 넘게 준 지 오래됐고 그럼에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되게 웃긴 게 주휴상품은 이미 10,000원이 넘은 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10,000원 갖다가 사람 고용 못 해요.
아무도 안 와요.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0,000원의 벽이 깨지면서 현실적인 인건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든가 아니면 영업시간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 소위 말하면 고용이 무너질 것 같아. 이게 가장 큰 우려의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인상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14년째 요양원에서 돌봄 노동자로 일하는 이정아 씨는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은 200만 원 남짓. 마트에 물건 사면 오르지 않는 게 없는데 3만 원 오른 것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는 요양보호사인 저희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에서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1.7% 인상이 사실상 삭감이라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그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양측이 각자 액수를 제시하고 싸우는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산식을 좀 객관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 이거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표준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정권의 이념이 바뀌더라도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이번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정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채소값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때이른 6월 폭염과 폭우 때문인데요.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대략 축구장 14,000개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어서 앞으로 값이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의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꺼내놓은 열무와 배추는 시들어 푸른 이파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모르는 시금치와 상추 같은 잎채소를 내놓은 가게는 별로 없습니다. 배추, 무, 시금치, 그리고 일단 엽채류는 다 올랐어요. 비가 일단 녹아내리잖아. 또 날씨가 뜨거우니까 또 녹아버리는. 이곳에서 지난주 16,000원에 팔리던 상추 4kg의 가격은 2배 넘게 올라 4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자채로 나가던 배추도 이제 포기 단위로 팔립니다. 식당들이 쌀 때는 한 박스 갖고 왔는데 비쌀 때는 1kg씩 막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고 그러면은 이제 알배기 배추 같은 걸로 배치하고 막. 앞선 초여름 폭염에 생육도 엉망이었는데 비 피해까지 겹친 탓입니다. 이달 들어 상추 소비자 가격은 전달 대비 29.1% 올랐고 시금치와 오이, 배추도 일제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값 폭등에 맞춰 대형마트도 할인 행사로 고객을 끌고 있습니다. 주로 나물류를 좀 덜 사게 되고요. 배추나 이런 것도 물론 덜 사고 김치를 사 먹을 적도 있었어요. 그게 더 싼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농작물 면적은 10,000헥타르 이상, 축구장 14,000여 개 넓이에 달합니다. 8, 9월 태풍이라든지 늦은 장마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 23,000톤을 포함해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창창한 앞날이 있으니 꼭 행복하게 잘 살아요. 교제 폭력을 고백한 찌양의 동영상에는 응원 댓글이 5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묵묵히 살면서 이럴 때 마음을 보태는 이들과 달리 늘상 약점을 폭로하고 괴롭히면서 돈을 뜯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들도 있죠. 이번 일로 교제 폭력 처벌의 맹점과 함께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유튜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실체를 폭로하며 구독자 30만 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5월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폭로를 하겠다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일명 사이버레카, 관심을 끌만한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방송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들로 일부는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폭로하거나 계정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는 멤버 장원영 씨를 비방한 익명의 유튜버를 찾아내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수사 중지를 하거든요. 최근엔 사이버 레카의 표적이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불륜, 폭로 등을 검색하면 줄줄이 뜨는 영상들. 조회수를 높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뭐 구더기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려버리면은 그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 회사는 이렇더라라고 이미 피해를 입어버리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손해배상을 받는다 해도 무형의 피해를 복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피해 구제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남편이 3년 가까이 아내를 협박해 성인 방송까지 찍게 만들고 결국 괴로워하던 아내가 숨졌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초 보도해드린 아내를 협박해 성인 방송을 찍게 한 전직 군인 남편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이 그래도 법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며 법원은 물론 검찰을 향해서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숨진 30대 여성 임모 씨는 남편의 죄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성인 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생전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집에를 오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딸 얼굴을 한 번을 못 봤어요. MBC 보도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남편 김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 김 씨는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부인을 수차례 협박했고 감금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 씨가 부인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 살다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협박과 감금만이 임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일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임 씨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아 넘겼다가 이번에 참다 죽은 거예요. 난 그래도 법이 대표인 줄 알았어요. 유족들은 또 애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강요 혐의를 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거부하자 협박하고 감금하며 방송을 강요한 건데 협박과 감금, 음란물 유포는 넣고 정작 강요가 빠져 형량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 40대 가장이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 40대 가장도 어린 딸도 언제든 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답답한 현실. 제보는 MBC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남성이 빨간 우산을 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뺨을 때립니다. 저희 딸이 나갔는데 이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하시냐, 애기 듣는데 욕하지 마셔라. 느닷없는 폭행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도 이 남성은 계속해서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달아나던 남성을 쫓아가자 이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우산을 빼앗아 마구 때리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피해자의 6살 난 딸은 아빠 옆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딸 지키는 거 위주로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맞는 장면을 지켜본 딸이 가장 걱정입니다. 계속 그 말을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가해자가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이라 언제든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딸이랑 그 사람이랑 한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탄다. 이런 상황들 상상하면 엄청 끔찍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고령인데다 범행 사실도 인정한 상황이어서 마땅히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해자가 저 다칠 것 같아요, 보복당할 것 같아요, 더 보호해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그냥 경찰이 그 주위에 더 많이 순찰 돌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 하고 얼마 전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썼습니다. 지도에선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었습니다.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해놨습니다.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ための防衛省自衛隊の取り組みを分かりやすくご理解いただけるよう令和5年度の事象を中心にまとめております。 지난달 말 한미일 세 나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해상, 사이버 등 거의 모든 전투 영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해 한일 군사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훈련 10여일이 지난 오늘 일본은 방위백서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내부의 자국 입장 확보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좋아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나빴다고 이 문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처음 한국을 방위백서의 파트너, 즉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총괄공사와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전직 축구 선수가 몰던 차가 강남 한복판에서 인도로 돌진해 변압기가 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도망친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사거리에서 차례대로 좌회전하는 차들 뒤로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더니 순식간에 인도로 올라섭니다. 방향을 틀어 차도로 빠져나가려던 차량은 길가에 변압기까지 들이받습니다.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도로에서 한 바퀴를 크게 빙 돌더니 비틀대며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버스 타이어 터지는 거 있죠? 터지는 소리 뻥 그랬으니까 1, 2차선을 이게 메꾸니까 자네가 나무하고 번호판 떨어져 있고. 사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지나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변압기는 전선이 다 드러날 정도로 뽑혀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직 축구 선수인 35살 이모 씨입니다. 지난 2010년 K리그에 데뷔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리그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추적해 집으로 도망간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음주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체열 검사 후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 마지막 날 중대한 말실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으로, 또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부른 건데 당내 우려는 더 깊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반도체 등 자신의 업적을 열거할 때 한국을 3번이나 언급하거나 여러 의제를 설명할 때는 어조를 조절해가며 호소하는 노련미도 돋보였습니다. We're sitting around. More children are killed by a bullet than any other cause of dea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at the hell are we doing? 하지만 중요한 순간 말실수는 또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트럼프라고 호명했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2시간 전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식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회견을 두고 당내에선 그나마 안도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인 67%가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를 바라고 또 자신보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바이든은 만족할 만한 반전의 기회는 만들지 못한 셈입니다. 다만 신경과 검사를 의사들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답변한 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바이든은 기자회견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은 18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조만간 소속 하원 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결과가 나오면 초유의 인지력 논란을 둘러싼 미국 민주당 내의 갈등은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여름철 더운 차량에 아이 혼자 두는 것, 단 몇 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2살 아이가 차 안에 혼자 남아있다 숨졌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숨진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투손. 2살 된 딸과 함께 외출했다 아이가 차에서 잠이 들자 아빠는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둔 상태로 아이를 두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왔을 때 차량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례적 폭염에 이날 투손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했습니다. We're trying to determine, obviously how long he was in the house. All we know is that the child was left between 30 minutes to an hour. 지난 10일에도 네브라스카주에서 5살 아이가 차 안에 남겨졌다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4살, 2살, 또 1달 된 아기가 차 안에 남아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Okay, you need some water? You know water? You want water? 어린이 체온은 성인보다 3배에서 5배 빠르게 오르는데 체온이 약 41.7도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량 실내는 10분 만에 실외보다 20도가 오를 수 있어 단 몇 분 만에도 아이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15살 미만 어린이 37명이 뜨거운 차에 방치됐다 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뜨거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절반 이상이 보호자가 차에 아이를 두고 무심코 잊어버린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뒷좌석 확인하기, 이 잠깐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무기가 아닌 재건 지원금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8개월 만에 열렸는데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일정의 핵심으로 꼽힌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 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지원은 살상 무기가 아닌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 증액과 발전기 200대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관측됐지만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대한민국만이 해줄 수 있고 그 효과가 크다라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 협의 그룹 공동 지침이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 인태사령부 방문을 통해 확장 억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북핵 위협에 맞서 실질적 대응력을 강화한 조치라는 겁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자유세계가 구축해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북러 밀착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북중러 견제에 방점을 둔 가치 연대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394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지사에게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간다 기후환경팀 김현지입니다. 서울 송파구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주민들은 10년 넘게 악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절반 가까이가 승인받지 않은 물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들이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7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하루에 515톤씩 한 해 16만 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악취 민원도 지난해 400건에 달합니다. 이게 청국장 냄새? 된장 끓인 냄새? 이런 냄새가 계속 난다고 보면 돼요. 송파구청도 수차례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민원이 여전하자 세금 40억 원을 들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난다. 그게 이렇게 나아진 건가는 잘은 모르겠어요. 되게 강하게 싹 하고 난다. 근본적으로 반입량이 많아서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9년 설립 당시 허가받은 하루 처리 용량은 450톤. 6년 전 송파구청은 이를 515톤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들여오는 물량이 허용 처리 용량을 넘기는 날이 많아 작년엔 100일이나 됐습니다. 저장 공간에 꽉 찼는데 차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게 넘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냥 꾸역꾸역 밀어 넣는 거죠.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입량은 왜 이리 많아진 걸까? 송파구청이 지난해 업체를 점검하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입 물량에 관해 다량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업체는 송파구 승인을 받은 물량만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민간 쓰레기를 무단으로 다량 들여왔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전체 반입량의 40%나 됐습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이 송파구보다도 많고 타자치구 물량보다도 많은 그런 양이 이제. 드러난 미승인 물량은 총 17만 톤으로 4년 전부터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해 말에야 이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적발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민간 물량을 들이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적발업체에 영업 정지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며 시정 공문만 보냈습니다. 업체는 올해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파구청은 MBC 질의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승인 물량이 반입된 원인은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해당 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에 부족해 부득이하게 받았다는 사정도 전했습니다. 바로 간다 김현지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이제 2주 앞두고 우리 선수단 선발대가 오늘 출국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금메달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진천 선수촌, 배드민턴과 사격, 복싱까지 파리로 먼저 떠나는 2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파리 현지의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미리 냉풍기까지 공수하는 등 꼼꼼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어차피 감량을 해야 하는 선수여가지고 그냥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이제 아이스 조끼랑 선풍기 같은 거랑 계속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설레는 날이기도 했지만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은 출국 날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경기를 즐기면서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왔지만 그랜드슬램의 목표를 완성할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부담감은 떨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무겁기도 했고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행복한 상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 샴페인을 차고서 흔들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웃게 되잖아요. 준비한 걸 다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단 선발 때는 선수촌에 입소하기 전 사전 훈련 캠프에서 현지 적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도쿄올림픽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8위를 차지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서채현 선수.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훈련 현장에 이명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밧줄 없이 4m 높이의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종목. 녹색 홀드만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가 홀드의 위치, 즉 과제가 매일 바뀌지만 서채현은 거침이 없습니다. 15m 높이의 암벽을 밧줄을 매단 채 최대한 높이 올라가는 리드는 주종목이라 더욱 편안합니다. 깊게 꺾인 경사도 문제없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대표팀 선수들은 이곳 군산에서 파리올림픽과 같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매일 다른 과제의 고난이도 실전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볼더링과 리드 외에 스피드까지 해야 했던 3년 전 도쿄에서 눈물로 아쉬움을 삼킨 서채연.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가장 어려운 스피드 종목이 분리됐고 근력을 키워 볼더링 실력도 일취월장한 만큼 자신감이 넘칩니다. 쿨링 조끼를 직접 입혀주며 살뜰히 챙겨주는 아버지 서종국 감독의 존재도 큰 힘입니다. 계속 아빠한테만 배웠고 제 유일한 스승님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코칭을 계속 바꿔야 되는 게 좀 저한테는 어려운 것 같아요.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경기할 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떨고 있더라고요. 이창현 전임 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이도현도 남자 콤바인에서 메달을 노리고 약 5초 정도면 결정나는 스피드 종목에선 신은철이 피말리는 승부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번 주말 미뤄두었던 바깥 활동을 하려는 분들에게서 비가 오냐는 질문을 많이 받은 하루였습니다. 주말 동안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밤부터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모레까지의 총 누적 강우량을 보시면 지금 지도에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태백을 비롯한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는 쌀락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로 열대야 수준에 버금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